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듣고 그리고 또 많은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방향을 조금씩 설정하는데 아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다음서부터는 본인이 힘들어도 극복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불평 안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방학 이용해서 저희가 설명이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다 같이 오셔서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대구름이고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는 책자, 저희 한국 최고의 학원이라는 책자 한 권 준비했고요. 그리고 정월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술술 일 잘 풀리시라고 저희가 휴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저희 감사하는 마음이니까 꼭 저기 가지고 가시고요. 오늘 설명회 이제 일부 파일럿이 되려면 어떤 학교로 가야 하나 저희 장민호 소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군조종사가 있고 민간조종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간조종사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 맞출 겁니다. 그래서 군조종사도 있고 민간조종사도 있는데 민간조종사가 되려면 군조종사 출신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조종사가 되면서 15년 내외 정도의 그 비행 경력이 있으면 민간조종사가 되는데 100% 거의 말하고 민간조종사에서 이제 항공운항과를 전공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래서 항공운항과를 전공하면 이제 군조종장학생 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또 그 길을 거쳐요. 근데 저 밑으로 그러니까 군 거치지 않고 그냥 이게 우리 사제라 그러죠. 사회에서 경력을 익히면 문도 좁고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항공운항과를 전공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비행시간 채우고 입사하려고 그러면요, 제 친구 표현으로는 예전에는, 뭐 이제 스카이. 결국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영어 능통자가 그나마 유리하다. 근데 일단 군을 거쳐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사, 그 다음에 해사, 육사. 그러니까 공사는 당연한데, 육사랑 해사를 가도 이게 군 조종사가 되는 길이 있어요. 좁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공군부터 말할 텐데, 공사 가서도요, 전부 다 이게 비행기 몰고, 전투기 몰고, 수송기 몰고 하는 게 아니라 한 30~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탈락하는 애가 있거든요. 실력이 안 되든지, 성적이 안 되든지, 그 다음에 뭐 신체 검사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다 탈락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급 코스도 여기 전투기 모는 애가 제일 진급이 잘 되고, 그다음에 수송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간다고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거쳐 나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친구 이제 말인데 공사를 가는 이유는 이게 파일럿이 되려고 가지 마라. 이 사관학교는 이제 장교 뽑고 군인을 뽑는 데지. 나중에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뭐 그 비행하는 사람들 교육시켜 주는 데가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말은 공사 4년 졸업해도 비행기를 뭐 항공대 애들이나 한서대 애들보다 더 못 mon대요. 오히려 여기 그러니까 친구 말로는 행정가, 알죠? 행정가, 장교니까 그런 훈련을 더 많이 시켜준대요. 근데 공사를 가면 의무 복무 기간이 15년이에요. 15년. 그렇죠? 4년간 이제 공짜로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월급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하다 보면 비행 시간도 채워지고,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빡세게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나오면 이제 서로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도 있고 공사도 있는데, 육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입시 쪽으로 제가 조금만 올게요. 제가 이제 입시 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 자료예요, 작년 자료. 올해 거는 3월달 돼야 나옵니다, 요강이. 그리고, 그러니까 요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 있죠, 흐름. 그것만 보시면 되겠는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그쵸?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6회 공군이 같은 날 보죠. 그러니까 사관학교 가고 싶어서 육사, 해사, 공사를 그 세 군데를 다 지원하고 이러지 못해요. 그냥 하나 골라 가야 돼요, 하나 골라 가고, 그 다음에 저 1차 시험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1차 시험이 수능보다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그 다음에 2차가
이렇게 1박 2일로 있죠.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는데, 제 오른쪽 보시면 공사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수시로 뽑아요. 수시로. 수시 100%로 뽑아서, 그러니까 수시 우선 선발해가지고 그냥 빨리 선발해버리는 거고, 10월 21일 날. 그 다음에 육사와 해사는 수능 성적이 들어가거든요. 수능 성적. 2차에서 제일 비중 높은 게 수능이에요. 수능. 그러다 보니까 12월 14일 날 발표 나더라. 작년에. 그러니까 육사와 해사는 수능 성적이 좋아야 된다. 물론 1단계 통과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수능보다 좀 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공사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수능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선발 인원만 보셔도 남학생, 여학생 차이가 심한 거 아시겠죠? 여학생 비율은요 굉장히 높아요. 그 사관학교랑 같이 얘기되는 경찰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경찰대도 이제 10명 남짓 이렇게 뽑는데 여학생들은 뭐 285대 1 뭐 이러잖아요. 뭐 300대 1 가까이 이래 됩니다. 근데도 이제 수석은 다 여학생이에요. 수석은 여학생이 하는데 보시면 뭐 남학생이 뭐 거의 90% 이렇게 되죠. 그렇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도 문이과가 다 같이 뽑죠. 당연히 문이과 다 같이 뽑는데 뭐 남학생은 문과가 얼마, 여학생은 이과가 얼마 이런 식으로 저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은 이제 국영수 보는 거예요. 국영수 아시겠죠? 국영수 보고 뭐 영어는 이제 듣기가 빠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저게 이제 뭐 지금 고3 올라가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뭐 중요하지 않지만 시험 범위는 9월 모의고사 있죠. 이제 고3으로 치면 9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시험이 이제 8월 달에 보니까.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면접, 공서만 제가 볼게요. 딴 거 다 비슷한데. 면접 있고, 역사 안보관, 논술. 그쵸? 체력 검사, 신체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뭐 신체 검사는 이제 점수화 되진 않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만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사 같은 경우는 학교당 2명마다 추천을 받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변수는요, 1차 시험이고,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회사도 비슷하죠? 됐고. 공사는 이제 자세히 볼게요. 공사는 전체다가 우선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다 뽑는다는 거예요, 수시. 그 다음에 뭐, 신체, 체력, 면접, 논술, 이렇죠. 면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그 다음에 1차 시험 가산점이 30점 들어가고, 그렇죠? 1차 시험 점수에서 가산점 주니까 1차 시험에서 고득점 받을수록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2차 시험 점수가 120점인데, 돼 있고, 학생부가 100점인데, 등급간 2점 차 나더라고요, 2점 차. 그러니까 9등급이 84점이에요. 100, 98, 96, 9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10점. 그러니까 지금 중등부시니까요. 중등부시죠, 대부분. 중등부시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이제 저거는 공부 안 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학생부에 반영도 안 되고 학생부 기재도 안 되거든요. 저기 이제 좀 약간 사교육 뭐 이런 쪽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걸 아무리 뭐 많이 따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일반 대학 갈 때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1급 땄다고 그 뭐 역사과 가는데 돈 하나도 안 돼요. 일단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관학교는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사관학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역사관에 투철해야 되잖아요. 군인이니까. 그래서 10점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급하고 고급 있어요. 중급 고급인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급 보면 바보. 중급이 훨씬 더 나아요. 중급. 그리고 저기 이제 10점인데 시험 점수가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만약에 95점 받았잖아요. 그럼 9.5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2급, 뭐 1급, 뭐 3급, 4급 이런 거 있잖아요. 중급 이런 거 있을 때 불합격해도 상관없어요. 합격, 불합격하고 무관하게 취득 점수의 10분의 1.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눈 감고 찍어가지고 30점 받았다. 30점. 3점 되는 거 3점. 그 2급을 취득 못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같은 경우는 중요하겠죠. 10점이나 점수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거는 뭐 저게 2년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고2 때 따놓으면 되겠죠. 고2 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 말고는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260 만점이고 학생부는 이제 국영수 4, 국영수 과 이래 되겠죠. 이제 지금 중학생들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갈 때는 또 바뀌겠죠. 이제
그 통합형으로 바뀌고 뭐 이러니까. 참고로 이제 지금 중3 올라가는 학생부터는 7월달 돼봐야 알아요. 교육과정은 나와 있는데 수능에, 입시 어떻게 적용할지는 7월달에 이제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제, 그 교육과정이랑 학교 현장이랑 지금 괴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고 7월달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래서 공사 가는 게 이제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근데,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군인 체질 아니면 힘들어요. 뭐 이런 날 있죠. 이런 날 저기 전방에 있어 보세요. 이런 날. 그렇죠? 평소 때도 눈 돌리면요. 산하고 나무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무 복무 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 그렇죠? 그리고 막 낙하산 타고 막 무섭잖아요. 어쨌든 그렇다. 그렇고 그래서 공사는 이제 들어가기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이제 지금 힘들죠. 굉장히 이게 높아요. 높고 요즘은 이제 육사에서 공사에서 예전에는 육사가 제일 좋았는데 요즘 공사가 더 뜨는 성적인 거 아실 거고 가서도 중간에 계속 이제 경쟁을 거쳐요. 그러니까 친구 말하는 무한 경쟁. 계속 이제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투기 몰고 이게 조종 뭐죠 이거 전투기 수송기 이렇게 모는 애들이 이제 앞선 애들이에요. 그 기수 중에서. 그 다음에는 뭐죠? 그래서 탈락되거나 자기가 이제 안 맞거나 이러면 그 뭐죠? 그 정비 뭐 그다음에 항공 뭐 통제 이런 거 있죠. 뭐 관제 이런 거만 하나 봐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군 조종 장학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저쪽으로 이제 많이 가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종대학교에 항공시스템공학과라고 있어요. 뭐 들어보셨나요? 저런 이름 들어보셨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이제 관심 많으시고 좀 앞서 나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 생각하는데 저 학과가 있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저기서 조종장학생이란 이런 그 소개 그 화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캡처해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 설명드릴게요. 조종장학생이 뭔지.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에 자율전공학부 인문계열의 자율전공학부에서 이제 저런 조종장학생이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2012년 그렇죠. 2012년 영남대 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제가 이제 파일럿 되려면 뭐 어느 대학 가야 되나 이런데 뭐 어느 대학 가든지 갈 수는 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근데 이제 굉장히 험난해요. 공사 들어가는 데 비해서는 험난하다 돼 있고 그래서 국내 4년제 대학에서 1학년에서 4학년 학생 중 대상에서 시험을 해요. 선발해서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해서 조종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요번에 설날 때 그 이제 이 가족들 다 모이는데 누나 아들내미가 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거기 다니고 있는 애인데 얘가 지금 이제 4학년인데 4학년 졸업해서 근데 걔가 이제 저거 한 거야 저거 군조종 장학생 그래가지고 막 시험 보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했는데 어쨌든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돼서 이제 입대하는 거예요. 곧 입대하는데 그러니까 걔는 이제 정운장교 이런 쪽 생각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고 이래거든요. 근데 제 친형이 또 육사 나왔어요. 육사. 그래서 형이 그러지 말고 조종해라 무조건. 제일 좋다. 힘들어도 조종하라고 막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종 병과가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조종을 거쳐서 그럼 또 이제 저쪽은요 13년이에요. 의무복무 기간이 13년. 육사는 사관학교, 이제 공사는 15년, 저기는 이제 13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나중에 나오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 근데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데 시합 안 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검색해 보시면요. 손석희 뭐죠? 뉴스룸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요. 뭐 비행 낭인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 비행 시간, 타임 빌딩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대한항공은 1000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데는 이제 250시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채우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채우면요. 1억 들어요. 1억.
그리고 그걸 또 잘 우리 좀 속어로 안 먹어줘요. 군대에서 이렇게 저기 이제 하는 거랑 좀 약간 다르게 보고, 그러니까 그 하는 데가 훈련을 제대로 시켜주는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된 거죠. 시간만 채웠어도. 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반 대학교 가가지고도 저렇게 할 수가 있더라. 제 조카 케이스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학 조종 장학생이라 그래가지고 한국 외대 있죠. 한국 외대. 제2 외국과 뭐 독일어과, 중국어과, 뭐 일본과 이런 데 있죠. 거기서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한테 이제 공고를 내요. 공지. 그래서 인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조종장학생 선발해서 이제 공군 누구더라? 그쪽에서 이제 공지한 걸 제가 이제 검색해서 찾았는데 저기 그 밑에 ROTC 이런 데 있죠. 저쪽은 땡땡명 이런 거예요. 땡땡명. 모집 인원 땡땡명 뭔지 알죠? 10명에서 99명 사이. 근데 저기에 어학조종장학생 해가지고는 땡명 돼 있더라고요. 땡 한 자리 숫자. 적게 뽑는다 이 소리죠. 어쨌든 영어과는 안 되고 그 외에 제2외국어 관련 학과를 가면 1학년 때 그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선발을 해요. 일단.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군에 입대해서 이제 비행훈련 거치고 거기서 이제 훈련 거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또 선발 거쳐서 조종을 하고 이제 군복무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군복무 생활을 해야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비행 시간. 그러니까 자기 돈 말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더라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 ROTC 있죠. 그래서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그러니까 항공대랑 한서대.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맞는 데는요. 사실 오늘 주제 파일럿이 되려면 어느 학교 가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저기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 항공대, 한서대가 제일 이제 FM이다. 일단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공대는 뒤에 나옵니다. 다 학교 소개 했고 항공대 같은 경우는 작년 입시안을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요 대학 가는 건 똑같아요. 그냥 4년제 대학 가듯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정시로도 갈 수 있고 가서 이제 ROTC가 돼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항공운항과가 있어서 저 세 개 학교는 항공운항과 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한서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 안 했는데 작년 성적 있죠. 교과 전형, 내신 어느 정도 되겠어요? 어느 정도? 1.2등급. 그렇죠. 한서대 뭐 어떤 학교야? 뭐 근데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뭐 한서대는 거기는 뭐 연구대 성적이라며 이러는 거예요. 항공운항과는 그 말 맞죠? 내신이 1.2등급 이 정도 돼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기 항공운항과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1, 2학년 중에서 이제 조종장학생 선발 시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쳐서 합격하면 이제 3학년 때 ROTC. 우리 아버님들은 ROTC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ROTC라는 게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공군에 입대하죠. 그렇죠? 다른 보통 그 ROTC는요 한 소위 중위까지 있죠. 그렇죠? 2년 반? 3년? 3년 정도 하죠. 군생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13년. 그렇죠? 아니 비행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그리고 저거는요 거의 뭐 10억, 20억 들어요. 저기 조종사 하나 만드는데 국가 예산으로. 그게 그 정도 들죠. 그 정도 이제 써먹어야죠. 국가 예산 들였는데. 그렇죠? 만약에 3년 하고 나오잖아요. 그 비행시간 그 250시간 어떻게 채우겠어요? 1억, 3억 사 들어요. 1억, 3억.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훈련받는 게 FM이죠. 사회 나와가지고 막 그런 학원 가보세요. 그 막 부실해가지고 막 그 나오죠. 2580 같은 데 뭐 나와요. 부실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됐고 여기 이제 세종대학교의 그 학과 소개란에 있는 거 제가 가져왔어요. 학과 소개. 그래서 세종대학교의 항공시스템학과는 뭐 항공기, 유도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상학과다. 저 세 번째 줄에 특상학과라 돼 있죠. 그러니까 꼭 이과 아니라도 우리 이제 제가 아까 소개도 하던데 이제 3월 달에 뭐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특성화학과 같은 게 지금 비전이 좋아요. 그런데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제 이런 특성화학과다. 그리고 그렇죠. 특별 전형을 거쳐서 공군 조종 장학생이 되면 장학금 받겠죠. 장학금, 전액 장학금 받고
공군 조종사 후보생 자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 공학 배우고, 기초공학 배우고, 블라블라 돼가지고, 그 다음에 공군 장교로서의 소양,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는요, 잘 mon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판단력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비행기 하나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기장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많이 갖추고,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리더. 됐고, 졸업을 질러 보면, 이제 보세요. 공군에 입대해서 공군 조종 후보생, 아까 보셨죠? 되고, 본격적인 비행 훈련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행사는요, 비행기 잘못 사람이 최고죠. 사고 안 내고. 그러니까, 대학 가서 졸업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어디든 안 돼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 군대에서 하는 거를 하면 제일 먹어준다. 알겠죠? 돈 안 든다. 그리고, 제 친구 말이요. 가보니까, 한 70%, 80%는 그 이제 선배들, 후배들, 공군, 공사. 또 이쪽은,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집에 있죠. 미국에서 막 취미로 경비행기 몰고 막 이런 애들. 집에 뭐 몇 억은 기본인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취미로 이제 비행기 몰고 뭐 이렇게 자격증 따고, 이렇게 비행장 치우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그 정도래, 분류가. 어쨌든, 그래서 이 비행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 조종사로서 하면서 이제 비행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비행 시간. 타임 빌딩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타임 빌딩. 아시겠죠? 그래서 되면 이제 민간기 조종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장교로서 더 말뚝박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공군 조종 장학생 제도라고 있는데 공사 가지 않으면 이쪽에 가야 된다. 그게 제일 이제 저쪽 이 파일럿 세계에서는 한 진골 정도 되겠죠. 공사는 성골, 진골 이 정도 제가 이렇게 비유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공군 조종사에게 이제 수요를 충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힘들고 또 진급 안 되고 이런 거 있죠. 그 계급 정년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아실 텐데 때 안 돼서 진급이 안 되면 뭐 옷 벗어야 되는 거죠. 그 1, 2년 후배가 먼저 진급하고 이러면 옷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사나 해사는 좀 깝깝한데 이게 이제 이런 길이 있다 이 정도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부족한 공군에 이제 조종사에 돼 있죠. 요즘 더 심하죠. 그거 보셨죠? 제 친구가 그 말 꼭 하라 그러던데 중국 있죠, 중국. 기사는 보셨죠? 조종사들 연봉 1억 주는데 중국에서 막 4억 이렇게 주고 데려간다고. 그래 있는데 중국이 땅이 너무 넓잖아요. 이제 개발하죠. 우리나라처럼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뚫고 뭐 도로 교통망을 이렇게 뚫으려다가 포기했대요. 너무 넓어서. 그래서 뭐 중국 전체 뭐 이거 공항을 뭐 150개 짓는다든가. 그래서 뭐 1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게 항공 쪽으로 이제 우리 경부고속도로 뚫는다는 거예요. 땅은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이제 메이저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빨리 기장돼야 되니까 저기 저가 항공으로 가서 채워서 고액받으러 가고 뭐 이렇게 유출이 많이 된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부족한 공군의 조종사 수요를 해가지고 저 늘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사 보면, 뉴스 보면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은 거예요. 자꾸 이제 고급 인력들이 나간다. 그렇죠. 이건 바로 키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비행 시간이라는 게 있고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4년간 중도금 전액을 준다. 일단 몇 천만 원 버는 거죠, 일단.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행 교과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년, 그렇죠. 의무 복무 기간 13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라 13년이니까 대학교 가서 졸업하면 이제 뭐 군대 안 가고 졸업하는 거니까, 군대 요거니까 뭐 22세 정도 되겠죠. 23세, 22세. 13년 더 하면 36세. 그렇죠? 그럼 부기장 된대, 부기장. 그래서 한 7년 하면 기장 되죠. 뭐 30 몇이지? 한 45세 정도부터 65세까지래, 65세까지. 그러니까 기장. 기장 가면 1억 5천에서 한 2억. 중국 가면 곱하기 4.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문제죠. 신체 검사, 뭐, 그 다음에 비행 뭐 이런 거. 저는 뭐 낙하산 타락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도 탈락자들의 문제죠. 그러니까 중도 탈락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 정비,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관제센터에서 뭐 하는 거 있죠? 이게 항공에 관련된 게 맞나 봐요. 중급 탈락하면 조종병과 이외의 장교로 복무하면서 이러면 이제 7년이 7년. 그러니까 13년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계속 비행 시간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냥 7년이면 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항에서 근무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주로 이쪽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투기 모르는 학생보다는 이렇다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이거고 고급함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재학 중에 따로 군수훈련 같은 게 없는 거예요. ROTC는 방학 때 훈련 받죠. ROTC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동일한 학위 준다. 그렇죠? 했고 뭐 했죠? 뭐 기숙사. 그러니까 여기 기숙사 이런 거 있죠. 기숙사 우선 배정. 요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조금 인기과 있죠. 인기과 학생들한테 특히 주는 게 저러거더라고요. 장학금 주는 거, 그 다음에 기숙사 우선 배정,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영남대 같은 경우는 뭐 자료도 별로 없고 막 그런 거예요. 막. 별로 없어요. 막. 영남대. 2012년. 지금 대통령 선거 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방송, 카메라 찍고 있는데 겁나는데. 아니, 조금 이제 조종사 되는데 유리한 학교들이 있더라고. 뭐 초당대 이렇게 있어 몇 개 뒤에 나와요. 정말 안 유명한 학교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공군 3스타 뭐 포스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챙겨주는 국가에서 챙겨주는 뭐 그런 거 있죠. 냄새 좀 나죠. 어쨌든 지금 이게 기사가 2012년 기사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2012학년도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뭐 뒤져보고 찾아도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시 모집해가지고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대면 입학금, 등록금, 장학금 뭐 등등등등 해외 연수 등을 받는다. 그다음에 인문계열에서 공군인데 공군 조종 장학금 선발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일반 학생 전형 성적 우수자 뭐 예전에는 입학 사정과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뽑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신으로 뽑기도 하고 논술로 뽑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이제 학과 소개니까 이것도 이제 항공대 홈페이지에서 입학처의 학과 소개 그쪽인데 뭐 그러니까 항공대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찾아보시면 돼요. 사진 찍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학과 교육을 심화 학습한다. 그렇죠? 조종 실기 교육은 3, 4학년에 집중 실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러니까 200시간 항공대랑 한서대가 제가 좋은 데라 그랬죠. 한서대가 더 좋대요. 요즘은 한서대가. 그러니까 여기는 160시간 졸업하면 한서대는 그 활주로가 있대요. 연습하는 데가. 그러니까 200시간. 그러니까 200시간이면요, 이제 50시간만 필요하죠. 더 채우면. 50시간 채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시간 채우는데. 우리 운전면허 연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만한 차가 아니라 이따만한 항공기 아니야, 항공기. 한번 뜨는데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비싸게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돈 많으면 그 훈련도 미국 가서 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훈련이 잘 돼 있대요. 이게 그쪽 분야의 선진국이니까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시간을 채워주는데 못 믿는 거죠. 그냥 그것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적 신뢰가 무너진 사회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말은 돈 더 들지만 받을 수 있으면 미국 가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오면 더 이제 유리하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시간은 똑같이 250시간 있지만 그렇죠? 자가용 그다음에 사업용 이런 게 있어요. 계기 비행 뭐 이런 것들 자격증이 필요한데 여기는 졸업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자격증만 따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그다음에 블라블라 돼 있죠. 취업률이 매우 높다. 당연하겠죠. 여기죠. 한국이 전체를 책임지고 운항해야 하는 만큼 기장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술만 있고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세월호 그 선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 기본 인성 뭐 등등등 나오죠. 돼 있고 1:1 맞춤형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역학, 공중 이런 거 배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공사보다 더 많이 배우는 거야. 4년 동안은. 졸업의 진료. 그렇죠? 이게 이제 됐죠. 이거 말씀드렸죠. 아까 ROC 받고 됐고 이런 식으로 APP 제도랑 뒤에 나옵니다. APP 이런 것도 있고요. UPC 이런 것도 있어요. 울진 뭐 이게 비행 코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공대. 그렇죠? 이제 일단 그 뒤에 문제 생각하지 말고 체력이 될 것 같고 관심 있고 이러면 이제 대학 붙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작년 거 올해 요강은 안 났으니까 올해 요강은 4월 말 5월 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항공대도 또 수시 늘었다 이거죠. 그다음에 교과 성적 우수자 조금 더 늘었다. 교과 성적 우수자는 내신에 내신.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는 학교에서 내신 발표도 안 해요. 꽁꽁 숨기고 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입학 학생부 종합 전형도 더 늘렸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도 색 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됐고 여기 이제 나군에서 이렇게 됐죠?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요 2학 계열이에요. 2학 공대가 아니라 2학 계열은 문과 이과 다 지원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국어 보시면 보세요. 수학, 가나, 탐구, 사회과학 이 말이 뭐죠? 문과 이과 똑같다 이 말이죠. 문과나 이과나 그렇죠? 됐고 됐죠? 여기에 이제 항공운항학과에서 2학 계열에 그래서 60명을 전체 60명을 뽑는데 논술로 9명, 내신으로 15명,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4명, 6명, 10명,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24명.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그렇죠. 학생부는 이제 여기에 2학 계열이었죠. 아까 공대. 저기 항공운항과 국어 20, 외국어 30, 이제 수학 30, 이제 뭐 사회나 과학이나 뭐 되겠죠. 이렇게 됐고 내신 성적은 보세요. 1.1.1점씩 차이 나죠. 여기서부터 2점씩 차이 나죠.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한 이까지는 봐줄게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는 좀 이제 더 잘해야 돼 이런 거 있죠. 물론 아까 교과 전형, 내신 전형은 아니죠. 이거 여기겠죠. 근데 논술이라든지 뭐 이럴 때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시 여기에 2학결인데 이제 수학 30, 영어 35, 사회나 과학 15 됐죠. 여기는 수학이 이제 가나인데 가산점 없으면 이 말 뭐죠? 나가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그렇죠. 조금 괜찮은 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학 계열이었죠. 아까 2개 합이 5. 좀 널널하죠. 탐구 하나 반영. 탐구 2개 보는데 생윤 3문 2개 보는데 잘한 거 하나 반영한다. 상윤 3문이 1등급 3등급이면 평균 2등급이 아니라 1등급 쳐준다. 이 말이죠. 됐고. 그렇죠. 여기 항공운항학과는 국어는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시는 거고. 논술은 이제 학생부 60, 논술 40. 이러니까요. 아까 1등급부터 이러면 논술이 600점, 학생부 400점. 대부분 다 1000점 만점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면 400점인데 400점 어떻게 되죠? 아까 100점 98, 99, 91 했죠. 그러니까 400점이니까 4점씩 차이 나겠죠. 400점 만점이니까. 아까 100점 만점일 때 98일이 되니까. 99, 98, 97 되니까. 그 다음에 논술이 600점이니까 논술에서 어떻게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죠. 수능 최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2학 계열이었죠. 2학 계열. 그러니까 언어 논술도 보고, 수리 논술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2학 계열은 문과이과 약간 통합된 융합형 쪽이니까, 플러스니까 둘 다 같이 보는 거죠. 어렵겠죠. 문과 애들은 이거 잘 볼 거고, 이거 못 볼 거고, 이과 애들은 이거 잘 보는데 이거 못 보겠죠. 어쨌든 그렇더라. 그 다음에 1800자 쓰고 2시간. 좀 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한서대. 그렇죠. 한서대는 이거는 이제 기사가 제가 볼 때 정말 그 기자가 기사를 잘 썼어요. 굉장히 이제 취재해가지고. 그래서 요 내용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아시아 대령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서대 항공운항학과는 이제 파일럿 양성하는 거고 자체 비행장을 갖추고 있다. 아시죠? 아까. 그래서 비행 시간 타임 빌딩 더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더. 됐고 지난해 뭐 100% 채용됐다. 이게 2016년도 기사들, 2016 여름 기사였어요. 여름. 됐고 14년에 불과하지만 뭐 됐죠. 그다음에 수능에서 연고대를 갈 수 있는데 가겠다고 했더니 부모님께서 뭐 반대했다. 뭐 지방대. 모르면 용감하죠. 그다음에 조종사는 이제 초봉이 8천. 그죠? 뭐 진짜 초봉이고 또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 친구 말은 그 데모도 했죠 그때. 한국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래. 불안해서. 그러니까 많이 주고 많이 부려 먹는다는 거예요. 막 2박 3일 갔다 왔는데 또 한 3시간 쉬고 또 갔다 오라고 그러고 하니까 사고 날까 봐. 근데 돈을 많이 주고 많이 부려 먹는다 이러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이렇고 뭐 블라블라 돼 있고 뭐 여학생도 있다. 그러니까 홍일점 이 말은 뭐죠? 없다 이런 거 없다. 홍일점 이거고 여자 조종사가 되고 싶다. 그다음에 그렇죠. 이때는 이제 이게 재작년이니까 1.1이고 그렇죠. 작년에는 1.2랬어요. 이게 수능이구나. 내신이 그래서 1.2 경쟁률 됐고 50명 그렇죠. 몽골 학생도 있더라 돼 있고 해가 갈수록 좋은 됐다. 그렇죠. 자체 비행장 그렇죠. 이래 가지고 됐고 여기 이제 항공 분야에 2천억을 쏟아붓대요. 총장이 2천억 항공 쪽에. 그러니까 항공대보다 더 이제 입결이 더 좋거나 이런 것 같아요. 이 총장님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렇죠. 됐고 됐고 이거 아시죠? 됐고 이제 3, 4학년 때는 실습 많이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터뷰 해가지고 저 30시간 했어요, 50시간 했어요, 막 이러더라고. 3학년, 뭐 4학년 이런 학생들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옆에 누구 안 타고 혼자서 운행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위탁 교육. 그래서 교내 비행 교육원 이겠죠. 이 학교 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만. 그다음에 45명이나 계신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교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죠? 그 민간으로 하는 거. 군대 말고 이렇게 교관하면서 시간 채우는 거예요. 비행 시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교관으로 해서 계속 여기서 저기 가는 거 뭐 이렇게 동네 마실 다니는 것만 계속 하니까 250시간 채워도 조금 이제 메이저에서는 별로 좀 꺼리겠죠. 군대에서는 이렇게 막 간다니까요, 막. 여기는 이 비행원 안에서만 하겠죠. 제 친구는 보니까 속초에서 인천까지 그러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마실 가듯이 10분 동안 왔다 갔다 한대요. 10분 만에. 한번 쑥 갔다가 우리나라 멋진데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우리나라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이 비행장 안에서만 그러고 조금 이제 가겠죠. 이게 학생들 데리고 멀리 가겠어요? 근처나 이런 데 되겠죠. 됐고, 그렇죠? 학생 2명이 탑승하고 뭐 이래 돼 있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7, 8명 되고 됐고 뭐 인천공항 다음으로만 돼요. 800. 그래서 3학년 학생은 34시간 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됐고 솔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졸업하면 국가 장학금이 3개 나와 3개. 자가용, 그다음에 계기, 사업용 그럼 되겠죠. 됐고 뭐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진로는 민항기, 공군, 비행교육의 교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면요. 자기 돈 내 갖고 채워서 1억이나 이렇게 내가 채워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채워서 가는 거. 그다음에 공군 조종사로 가면 이제 제일 이제 좋은 거죠. 제일 선호하는 거.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공군 조종사. 이 비행교육원 교관은 이제 돈 없고 하니까 이렇게 채우는 거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4년 동안 전액 장학금 받고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년 근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대하면 특채 대부분 되겠죠. 여기서는 민항계에서는 이제 군대에서 15년, 13년 있으면 제일 이제 FM으로 쳐준다. 여기 실력까지 인정해 주니까 그렇죠. 비행 교관은 10명 정도.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랬죠. 운행 시간을 쉽게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1000시간 돼야 되거든요. 1000시간. 정말 뭐 길죠. 그다음에 나머지 졸업생들 민간.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됐고 이게 직구항공이죠. 여기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런 거 됐죠.
그래서 관심 있으면 가면 되겠죠. 공부해서. 그러니까 막 서성은 뭐 애매한 과 가느니, 그렇죠? 뭐 수능 성적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더 그 정도. 그래서 뭐 됐고, 뭐 미국 가서 이제 실습도 한다, 그렇죠?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는 중요합니다. 영어는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영어잖아요. 항공 관련된 게 됐고, 뭐 됐죠. 그래서 일단 공군 관련된 데 조종 공사랑 그다음에 조종 장학생 이쪽이고, 회사는요 해군 상학교를 가도 거기에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나면 자기가 전과할 수가 있대요. 항공병과로 해가지고 교육 수료하고, 그다음에 이 중등이라는 거는요 초등, 중등, 고등 뭐 이래가지고 비행기 어떤 거 모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자가 비행기는 초급, 뭐 그다음에 사업용 모르면 고급 뭐 이런가 봐요. 그래서 중등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군 조종사로 활동한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해군에서 항공 전력을 강화하려고 한대. 지금 우리나라 그 국방 그 방향이, 예,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그러니까 좀 더 강화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사관 후보생 해가지고 학사 출신,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게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해군 장교로 임용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때 항공병과로 지원하면 된다. 그렇죠? 문은 굉장히 좁겠죠?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군조종사. 여기서 육군. 육군은요 약간 달라요, 개념이. 왜냐면 밑에 보시면 회전익하고 고정익이 있어요. 익자는 뭐죠? 익자? 익룡 뭐죠? 익룡? 그러니까 이게 날개 익자죠. 날개. 그러니까 회전익, 고정익. 회전하는 게 뭘까요? 헬리콥터. 고정익이 비행기인데, 여기 육군은 회전익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전익. 그러니까 헬리콥터. 그러니까 비행기 모는 그 이제 육군은 없고 헬리콥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군 해군은 이제 조종사 그럼 다 장교. 다 장교인데, 여기는 이제 헬리콥터 모는 거니까 장교도 있고 준사관. 준사관이 뭐죠? 어머니 잘 모르시죠? 뭐 준이 들어보셨죠? 뭐 그런 사람들, 뭐 소위 밑에 있는데 나이는 뭐 거의 막 40, 50 이런 분들 이에요. 그런가 고 여기 헬리콥터인데 장교로 근무한 자 대상으로서 거쳐서 이렇게 한대요. 헬리콥터. 이분들은요 어디로 가겠어요? 주로 그 질투의 여신 보셨죠? 질투의 여신. 질투의 여신 볼 때 그 누구죠? 그 화신이가 이제 막 그 고정석이 그 비행기 저기 헬리콥터 저기 사 쪽으로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도 가고, 그다음에 그 언론사도 가고, 그 같은 건가? 뭐 보도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산림청, 그다음에 소방청, 뭐 불나고 이러면 또 그렇죠. 뭐 그런 길도 많이 간대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길이든 다 뭐다? 군대를 거치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항공운항과를 전공하면 좀 심플하다. 길이 좀 심플해요. 근데 항공운항과를 전공하지 않으면 있는데 컴플렉스다. 복잡하다. 아시죠? 그래서 항공운항과 전공하면 교관이 돼서 민간항공사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졸업하면 교관 자격 취득하고 타임빌딩 뭐라 그랬죠? 비행경력. 대한항공 1000시간, 아시아나부터 250시간. 그럼 민간에서 취업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경운대, 국동대, 중원대, 청주대, 초당대. 여기는 뭐다? 뭐 총장님이 이제 군 고위 관계자, 공군 고위 관계자 뭐 이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중에서는 조금 이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데, 그다음에 교통대, 항공대, 한서대. 여기는 항공운항과 있다 말씀드렸죠. 있지만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좋은 그게 있다. 특히 항공대, 한서대는 뭐가 있어서 자체 비행장. 그다음에 세종대, 영남대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거 좋은 거고, 첫 번째 거는 그냥 항공운항과다. 그래서 그냥 여기 나오면 교관 자격 취득해서 비행 경력. 그렇죠. 이게 졸업하면 아까 자격증 3개 나온다 그랬죠. 자가용 뭐 이렇게 계기용, 그다음에 사업용. 그래 가지고 이제 교관 자격 취득하니까 교관 생활하면서 이제 비행 시간 채운다. 맞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비행 시간 채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복잡하다 그랬죠? 저도 되게 복잡해요. 이거 막, 이거 친구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가지고. 아니, 저는 입시 전문가지, 비행기 쪽은,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지. 항공운항과를 전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과를 가면, 4년제 대학 가면, APP라는 게 있어요. APP.
여기는 이제 항공대 APP 해가지고 대한항공에서 항공대에다가, 그러니까 항공대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나마 아까 말했듯이 위탁에서 그러니까 2억 정도 든다는 거죠. 아까 비행시간 때문에 그래. 비행시간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많다. 여기 졸업이 아니라 수료를 하면 대한항공 부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죠? 됐고. 그 다음에 운항인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운항인턴. 이건 아시아나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아나. 여기는 비행 경력이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4년제 대학 나왔으니까 항공운항과가 아니니까 비행 경력 없겠죠. 비행 경력이 필요 없는데, 그럼 미국에 있는 비행학교에 위탁 교육 시켜주고 아시아나 항공 부기장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좋죠. 좋은데 단점이 뭐냐? 정기적으로 뽑지 않는다. 이게 필요할 때만 뽑는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부정기적으로 선발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여기도 안 적었는데 그 친구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누가 붙냐? 스카이. 그다음에 영어 능통자. 요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똑같겠죠 사실. 됐고 그다음에 아까 울진 앞에 있었죠. 울진 비행훈련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거죠. 항공조종 인력을 양성한대요. 해가지고 교육기관이 있어요. 여기 아까 그래서 항공대, 그렇죠. 항공전문학교. 그러니까 이런 데는요, 항공전문학교 이런 데는 친구들이 이제 아까 친구가 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시간 채워도 안 믿어준다, 안 먹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울진 비행훈련을 해서 교육을 시켜준다. 그렇죠. 연계가 좀 잘 돼 있다. 국토부 거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타임빌딩해서 항공사에 취업한다. 그렇죠. 이게 이 시간 채운다 이 말인데 자비로 한다. 얼마? 1억에서 이 정도. 이게 더 들죠 사실은. 비전공했으니까. 3, 4억 드는 거예요. 항공대, 한서대는 그래도 200시간, 160시간 채우니까 나머지 50시간 채우는데 1억 드니까 더 들겠죠. 더 들어도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렇게. 잘 나가는 대기업, 이게 대리 이렇게 하다가 때려치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원이 비용이 9천만 원, 6천만 원 이러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근데 받았다가 먹튀 하는 거. 2580 나오죠, 2580. 근데 그 사람들이 항의도 못 한대요. 부실한 데서 그 시간 때웠다라고 알면 취업도 안 되니까. 2580에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교관이 되는 방법이 있더라. 돼 있고. 민간교육원, 여기죠. 이건 아니고, 요거, 민간교육원. 그렇죠?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죠. 민간교육원에서 비행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요런 설명을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자비로 하거나 교관이 되는 방법. 해외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더 낫다는 거죠. 비용은 더 들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 민간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에서 선호하는 그 비율이 군조종사, 군대를 통한 아까 공군이나, 공사나 아니면 약간 군조종사 있죠. 군조종사. 13년 하는 거. 하면, 거의 100% 취업이 된다.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되고, 아니면 저가항공사까지 되는 거고, 250시간 충종자. 여기는 그 아시아나, 대한항공 빼고 다 되죠. 다 되는데, 자격증 소지자는 되긴 하는데 경쟁률이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많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중에서 자격은 되니까 미국이나 호주 출신들이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그쪽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니까 경험이 많고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운항인턴 도 있었죠. 운항인턴. 아까 아시아나에서 하는 거. 그래서 경쟁률도 높고 선발 기준도 까다롭다. 그렇죠? 저가항공사도 자격증, 아까 이게 3가지 자격증 중에서 이제 하는데 경쟁이 높더라.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자격증 소지자가 한 1000명 정도 양산되는 거, 1000명. 되게 많죠. 그러니까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우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기장돼서 20년 동안. 1억 5천.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굉장히 이제 좀 쉽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조종사 출신들이 아까 100%인데 그 외에 이렇게 민간을 통해서 한쪽은 취업 가능성이 한 20% 정도래요. 20% 정도. 80%는 뭐죠? 낭인, 비행 낭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조종사는 1년에 100에서 150명 정도 생산돼서 이제 그쪽에서 한 8, 90% 정도 이제 간다는 거예요. 1, 20%는 이제 고급 장교로 계속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자격.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 쉬운데 비행 시간의 문제지.
학사학위, 그쵸? 항공학사, 항공운항과 나올 필요 꼭 있는 건 아니다. 이거 갖고 차별하진 않는데요. 취업하는데. 그 다음에 면장이 그 라이센스인데, 이게 자가용 비행기, 그 다음에 계기용, 그 다음에 사업용,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카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신체 기준인데, 그러니까 신체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군대, 공사 쪽은 좀 셀 수가 있는데, 민간 쪽은요, 우리 남학생들 군대 갈 때 신체 검사 하잖아요. 한 2급 정도면 된대, 2급 정도. 꼭 1급 막 FM 되는 거 말고, 한 2급 정도 신체 검사 되잖아요. 그럼 이제 현역으로 가잖아, 2급이면. 1, 2, 3, 4급이 있는데, 2급 정도 되면 조종사 되는데 문제는 없대요. 비행 경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력도 중요한데 돈 문제 때문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1000시간, 아시아나나 저가항공은 250시간 정도 되면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게 항공 관련된 거는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 시험이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 시간 또 초과했는데, 유리한 길이 있고 조금 험한 길이 있겠죠. 보셔도 됐고, 그 다음에, 그 비행 시간 말고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너무 넘사벽 이런 게 절대 없어요. 영어 좀 잘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좀 있는데 비행 시간이 이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가는 게 돈 안 든다. 우리 어머니들 돈 안 드는 거예요. 군대 통해서 군조종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사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공사는 장교되는 거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되는데 만들어준 데가 아니다. 꼭 먼저 생각하세요. 됐죠?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고 이러시면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봐서 또 알려드릴 거고, 제 친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좋은 그거죠. 제 보조 역할을 하겠죠. 됐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이 이쪽이 좀 좋고요. 여학생들은 친구 말로는 운항 관리사 이런 게 있나 봐요. 운항 알려주고 이런 거 있죠. 길 안내하거나 이런 거, 그쪽 부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항공대, 한서대, 또 뭐였죠? 세종대, 그 다음에 또 영남대, 그 다음에 교통대, 교통대도 있고, 그 정도, 그 다음에 공사. 이 정도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답이고, 그 나머지는 항공운항과가 아닌 학교를 가더라도 길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체질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체질에. 그 다음에 비전은 좋다. 항공산업 쪽은 다 비전 좋아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이렇게 끝내고, 오늘은 이제 다음 게 더 중요한 거죠. 솔직히 이게 더 먼 미래 일이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사 시험 경쟁률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야. 또 서울대 체육교육학과가 막 쓸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대는 두 번째지만 연대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일단 조종사 시험을 보자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 헬리콥터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게 더 안정적이야. 그래서 지금 장기 복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파일럿이 굉장히 현재까지는 유명한 직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0만 명이 더 필요해요.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국 쪽에서 조종사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자어 문화권에 같이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예요. 미국 쪽이나 유럽 쪽 애들은 너무 사고방식이 틀리니까 조금 컨트롤하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 조종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기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공무원 정년이 6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62세, 이게 교사 정년이 있는데요. 파일럿은 65세까지예요. 근데 일본은 저기 67세까지로 연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계속 부족한데 당분간 어떻게 수급할 길이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정년을 늘리자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인 비행기 안 타려고 그래요. 67세 되는 할아버지가 모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좀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철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파일럿이 되려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되냐, 솔직히 말해서 그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고등학교 쪽에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하냐고 봤을 때는 사실은 특목고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왜냐하면 내신 위주로 많이 뽑거든요. 근데 내신 위주로 뽑는데 특목고가 내신이 당연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항공 쪽 관련되는 대학교에서는 신기하게 뭐냐면 특목고라고 해서 별다른 취급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특목고가 가기 쉬운 쪽은 어디냐? 뭐 사실은 의대 쪽이 오히려 종합 전형으로 가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공학 계열 가는 게 편하다. 특목고 쪽에서 가는 것은. 근데 항공 계열 쪽은 지금 추세로 가면 차라리 일반고 신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2018년도인데요. 11개 주요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2019년까지는 아직 다 발표가 안 됐는데 2018년까지 발표가 된 걸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생부 종합이 45%고요. 논술이 16%.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62%가 이 두 개 전형으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전체에서 60% 이상이 이걸로 되고, 그 다음에 정시가 실제적으로 수시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30% 정도로 축소가 되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축소된다는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성대, 한대까지 이렇게 보면 전부 70, 그 다음에 84%까지 고대는 이렇게 높아집니다. 서울대는 80% 선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지금 80%에서 더 줄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텍식으로 해서 완전히 100%로 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서강대가 한번 그 실험을 했었죠. 2018년도에 완전히 수시 쪽으로 돌아서려고 정시를 다 없애버리고 수시 쪽으로 다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반대가 났냐면 총동문회에서 반대가 났어요. 그 학생회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완전히 정시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걸 선호합니다. 수시를 선호하는 게 왜 그러냐면 수시는 대비를 오래 해야 돼요. 그리고 수시는 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비를 누가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예정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시는 원큐에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상상고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어떻게 하다가 심플하게 끝내자는 얘기래요. 심플하게 끝내자 뭐냐면 수능 한 방으로 끝내자. 학생부 종합으로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방으로 끝내자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번 한 방에 실패하면 다음 한 방을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행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 측에서 보면 휴학이나 자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시 쪽을 뽑아놓으면 좀 불안해요. 근데 수시 쪽을 뽑아놓으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학업 적성이 더 좋더라는 겁니다.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서울대에서 절대 학생부 종합을 포기를 안 해요. 왜냐면 정시 나온 애들은 뭐 의대를 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변동이 심한데 수시 쪽 들어온 애들은 거의 변동이 없더라. 그 수시 쪽 그 결과가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서울대, 연고대, 6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학교 측에서 보면. 문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재원. 무슨 재원이냐면 입학사정관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근데 입학사정관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연봉이 7천에서 9천까지가 입학사정관 연봉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4천만 원 선으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최소한 뭐 20명, 30명을 채용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기금을 누가 주느냐 그 차이인데 그게 어디서 들어오냐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학생부 종합을 늘리고 싶으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학생부 종합에 대한 비율이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보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게 무슨 기족 전형이냐 뭐 이렇게 해서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 추세가 일반고 쪽에 다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봐도 학생부 종합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일반고 쪽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사하고 학생하고 학부모님이 학부모만 제외하고 학생하고 교사는 다 만족해요. 학생부 종합. 왜 만족할까요? 실제로는 많이 못 들어가요. 학생부 종합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이번에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강서고, 양천고가 13명 서울대에 합격을 했는데 수시로 들어가는 학생은 2명 뿐입니다. 2명이에요, 2명. 강서는 일반 그쪽에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면 지방균형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2명이라는 얘기는 인문계, 자연계 1명씩
학교장 추천 들어가잖아요. 만일 그게 됐다는 가정하에 보면 일반 전형은 한 명도 못 붙었다니. 그러니까 이게 시사점을 주는 게 뭐냐면 일반고에서 실제적으로 학종 유리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내신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처럼 꼭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잘하면 3등급도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못 본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못 붙는데 학교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학생부 종합은 1등급뿐만 아니라 3등급, 4등급도 합격했다고 자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보고 있으면 학생부 종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다니는 재학생들도 보면 자기한테 사실은 전혀 유의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붙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왜 좋다고 느끼냐면 애들이 너무 공부에만 집착 안 하니까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 활동도 신경을 쓰니까 애들이 균형 잡히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좋게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못 붙는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반고에 가면 내신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런가요? 과거 영재고 정원은 딱 제한돼 있잖아요. 목동 쪽에서 잘하는 애들의 전체 정원이 한 10% 정도는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거 영재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 봐서 묻는 애들이 몇 명이냐는 거죠. 1.2%에서 5% 사이에요. 그럼 전체 정원에서 예를 들면 목동 중에서 신서 중에서 과거 영재고 가는 몇 명은 5명에서 6명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1%거든. 1에서 1.2%입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시험 안 쳤냐? 시험 쳤거든요. 그런데 시험 치고 나서 걔네들이 전기를 지원하냐? 지원 못해요. 그럼 지원 못하는 애들 어디로 가느냐? 걔네들이 가는 게 강서, 신목, 양천, 영일, 대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걔네들이 몇 프로냐면 4%예요. 걔네들이 전체 정원의 4%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신을 따려고 거기 가?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 서울대, 연고대 가는 내신은 일반고에서 보면 1.5 안에 들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럼 거기 7.5%라는 얘기인데요. 7.5% 중에서 60, 70% 잘하는 애들이 이과에 몰려 있어요. 일반고 쪽은. 거의 70% 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텀은 2%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텀은. 그럼 내가 일반고에 가서 실질적으로 2%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학교로 갈 수 있냐? 서울대, 연고대, 성대서 강대 한 대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쪽에 가서 내신을 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강남이나 목동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 일반고 가면 내신이 잘 나올 줄 알았더니 내신이 진짜 빡시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신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목고를 바라는 게 제가 뭐 특목고 가는 게 유리하다 뭐 불리하다 떠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이 커지는 이 추세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겠지만 수시 쪽에서 교과 전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강남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학생부 종합적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특목고에서는 왜 가느냐는 거죠. 특목고에는 갈 수 있는 이유가 교과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쏟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맥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R&D 결과가 나오게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조약한 게 학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포트폴리오가 대학에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양정고나 강서고의 학교 포트폴리오 올라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상고하고 외대부고하고 하나고 민사고에서 오는 학교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산점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아, 특목고가 뭔가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과거 영재고는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전혀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정시를 안 보기 때문에. 수능을 안 보잖아요. 과거 영재고는. 그럼 그쪽에서 하는 게 뭐냐면 수학과학을 80%를 합니다. 수업에서. 그 80%라는 수업이 대부분 관찰 실험 토론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내신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죠? 대학교 측에서 봐서는 과거 영재고 애들이 내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얘가 9등급이 나오든 7등급이 나오든 5등급이 나오든 이 내신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한번 잘못 써가지고 그냥 7등급 나오고 그때 운이 좋아서 1등급 나온 것 뿐인데 내신을 가지고 왜 뽑냐는 거예요. 산천물을 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게 특기자거든요. 특기자는 논술 전형식으로 해서 신청 면접이 들어가서 틀리지만 학생부 종합으로 갔을 때 일반고하고 똑같은데 결과물이 틀려요. 일반고에서 나오는 학생부 종합의 결과물하고 과거 영재고에서 나오는 거 틀리고 상상고나 하나고 외대보고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으로 쭉 뽑다 보면 영재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고 외대보고 순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산출물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어거지로 만들잖아요. 어거지로. 자, 양천고를 들어갔다, 강서고를 들어갔다. 그럼 보통 이제 서울대 연구대 가능성을 4%에서 10% 사이로 잡아요. 학교에서. 그럼 학교에서 수시에 대한 혜택을 주는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게 보통 4에서 10% 아닙니다. 그러니까 11%까지 자른다고 했을 때 2등급까지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2등급도 너무 많죠. 2등급이 서울대 공대 간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냐? 실제적으로 보면 1.5등급 선에서 자를 수밖에 없다. 그럼 1.5등급이 몇 프로냐? 7.5%예요. 강서구 500명으로 했을 때 7.5%는 40명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대상이 100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20% 기준이잖아요. 그럼 10% 기준으로 하면 딱 50명인 거예요. 그 50명한테만 뭘 줄 수 있냐면 수시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수시에 대한 기회가 뭐냐면 경시대에 참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동아리 만드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 기록을 선생님이 세세하게 꼼꼼하게 써주는 거.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써줘봤자 안 들어가. 홍익대학은 학생부 종합이 없어요. 공대 쪽에. 내신으로만 들어가요. 그 학생한테 학생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홍익대학 학원과가 취업률이 71%예요. 한양대학 경영학과가 취업률이 65%예요. 파이낸스 정책권율 61%입니다. 그럼 홍익대학 학원과를 더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쪽은 내신으로 들어가는데 내신이 최소한 2등급이 돼야 돼요. 2등급이 11%인데 학생부 종합을 안 뽑는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신경이냐? 서울대, 연고대 들어갈 애들, 카이스트, 포스텍 들어갈 애들만 신경 써주면 된다. 걔네들이 몇 프로야? 4.5%.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반고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망가짐을 탁 해쳐야 되는 게 7.5%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시험 성적으로 해서 학생부 내신 뭐 이게 꼭 그대로 연결 안 되겠지만 그래도 중학교 내신에서 1등급이 나와야 되겠구나. 1등급 4%거든요. 그러면 영어 수학에 있어서 90점이 나오는 확률이 30%에서 25%예요. 제일 어렵게 나왔을 때가 보통 1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4% 안에 들려면 몇 점을 맞으냐면 전 과목 평균이 95에서 97 사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 애가 전 과목 5개 과목을 압축을 시켜서 봐도 얘가 평균이 95에서 97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고등학교 진학해서 목동 쪽에서 얘가 1.5 안에 못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서울대 진학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울 예고가 제일 높아요. 가야금학과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하게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재수생이 거의 없죠. 외대부고 그다음 75, 경기, 서울 가고 하나고 대우내고 상산 민사 이 순으로 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시 비율이 높은 학교가 어디고 수시 비율이 높은 학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추세는 대입은 학생부 종합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거예요.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권은 학생부 종합을 더 넓히려고 그래요. 고대에서는 2018년부터 논술 전형을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연대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서울대는 논술 전형 없어진 지 오래됐죠. 2018년부터 고대는 논술 전형 없애고요. 연대만 살아남았어요. 서강대도 논술 전형 없애지는 않지만 축소시켰고요. 성대도 2018년부터 논술을 확 비중을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추세가 뭐냐? 그 빠진 만큼 어디로 가느냐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수시잖아요. 그죠? 그럼 수시하고 정시하고 밸런스를 봤을 때 외대부고는 거의 5대5죠. 서울가고 이쪽은 100%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하나고는 60대6 정확하게 수시 정시가 9대1이에요. 하나고 애들의 모의고사가 예를 들면 강서구보다 더 밑이에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근데 여기 왜 강서구 없냐는 거죠. 강서구는 그러면 전부 의대만 가고 서울대는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강서구 애들은 전부 의대야. 서울대는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야, 대원외고는 정시 12명인데 전부 인문계다. 인문계가 훨씬 힘들거든요. 외대보고 이 실적은 70%가 자연계입니다. 그죠? 하나보다 70% 이상이 자연계예요. 근데 대원외고는 100% 인문계입니다. 그래서 대원외고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인문계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이공계열을 보면 의대도 갈 수 있잖아요. 치대도 갈 수 있죠. 한의대도 갈 수 있죠. 카이스트 갈 수 있죠. 포스텍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즘 또 희한한 대학들이 많아요.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이름도 좀 희한한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학교들이 전부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쪽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쭉 있는데 문과 쪽에 생각해보세요. 빠져나갈 구멍 지금 얘기했던 항공운항과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무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인문계는 그냥 정확하게 서울순으로 내려갑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뭐 서강대, 성대, 한대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과도 체험순으로 쭉 내려가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 통계, 그 다음에 영문, 신방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인문계열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경영, 경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 없는 데서 애들은 또 어떠냐면 수능 인원을 보면 거의 5대5 내지 6대4예요. 인문계가 더 많아요. 아직까지 5.5대 4.5예요. 경쟁은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인문계열은 더 많기 때문에 내신 등급은 더 올라가요.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수능 과정이 전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문이과 교육 과정이 통합이 돼요. 그러면 수학과를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시수가 과학 같은 경우는 12단위까지 늘어나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다 내신 성적으로 통보받고 수능에서 시험 쳐야 될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능에서 시험을 안 쳤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시에서 애들이 성적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가고 싶으면 국제고를 가든가 명덕예고를 가든가 명덕예고 250명 중에 15명이에요. 서울국제고 168명인가 중에 15명이에요.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인문계열이 인문계열끼리 뭉쳐야 산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같은 스타일은 같은 스타일끼리 있을 때가 유리한 거죠. 수학과 못하는 애들끼리 뭉쳐야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문제 풀었을 때 이게 돋보일 수가 있는데 수학과 전부 과거 영재고 시험 쳐서 떨어져가지고 이쪽 강서구로 온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인문계열 간다고 같이 수학 시험을 본 거예요. 1학년 때 공통 수학을. 그럼 성적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걔네들하고 그 틈새. 성적 안 나오거든요. 1학년 공통 수학입니다. 문이과 구분이 없어요. 근데 최소한 수시에서 내신 비중이 들어가는 게 1학년이 20%예요. 심한 학교는 30%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1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오고 수시에서 교과 성적으로 가길 바라느냐는 거죠. 못 바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통합이 되면서 수학에서 난이도가 인문계열 쪽에 체감 온도는 10%가 올라가요. 자연계열 쪽으로 보면 내려온 거지만 인문계열 쪽으로 보면 통합이 되면서 수학의 난이도가 범위가 조금 더 벌어지면서 10%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양 자체가. 그럼 수학 못하는 애들은 수학 잘하는 애들 틈에서 그 중에 더 체감 온도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일반고라는 겁니다. 그 일반고 틈에 살아나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더 힘들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전국권 자사고 가는 애들 중에서 인문계열 성향의 애들이 가고 싶어요. 난 그거 자살행위라고 보거든요. 일반고도 그런데 특목고, 하나고, 그 다음에 외대보고 이런 쪽 애들 그 틈새 특히나 상상고 왜 인문계열이 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그래. 작년에 우리 14명 붙은 애들 중에 인문계열 간 애 한 명도 없어요. 13명이 의사예요. 진로 희망이. 그 틈새 내가 어떻게 인문계열 애가 왜 거기서 버티겠냐고요. 하나고도 마찬가지 현상이거든. 하나고도 거의 8대2로 작년에 보면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인문계열 성향이고 나머지 8명 전부 이공계열 성향이에요. 수학학 잘하거든요. 걔들 틈에서 어떻게 성적이 나와. 근데 인문계열 가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하나고 왜 가고 싶어 하니? 통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융합을 한다면서요. 융합은 개뿔 없음.
융합이라는 건 문이과 통합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지. 이게 똑같은 시험을 봐서 문과 성향이 5대, 그 다음에 이과 성향 5 문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수학 시험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심화 과목을 많이 개설해 준 거예요. 네가 거기서 어떻게 성적이 나와? 수학에 똑같은 시험 보는데 걔네들 수학 적성이 너보다 한 단계 위인데 영어는 잘하잖아요. 영어 너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그래. 영어 적성 보면 너보다 높은 애들이 하나고 쪽에 수두룩해요. 이과 계열 쪽에. 영어도 성적 안 나오고 수학도 안 나오고 과학은 더더구나 안 나오고 내가 보기에 딱 나올 수 있는 건 국어하고 사회인데 비중이 나잖아.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앞으로는 고등학교 선택을 굉장히 현명하게 하셔야 된다. 수능 통합이 되면 전부 다. 외고라고 무조건 버릴 게 아니고 목동은 인구가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좁아요. 인재풀이 좁아요. 강남은 인재풀이 좀 넓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동이 상위권은 인구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인구 있는 중에서 적성이 예전 같으면 5대5로 인문계, 이공계가 나왔을 때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냐면 6대4로 외고가 높았어요. 왜? 고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법고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원외고를 지원하고 명덕외고가 사시에 강했거든요. 그쪽으로 지원해서 빠졌었어요. 근데 5대5의 적성을 가진 애들이 요즘은 한 명도 외고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디를 가냐면 대원을 가나 봤더니 대원도 잘 안 가. 전부 한학고를 다 가는 거야. 그 다음 외대부고 가고. 그 다음 외대부고는 인문계 국제과정, 아예 인문계 애들을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명덕을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위권에는 개념이 뭐냐면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예전 같으면 걔네들이 외고로 왔을 애들이 이제 어디 가냐면요 전국권 자사고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서울대를 잘 갈 수 있을까? 외대부고를 제외하고 외대부고를 인문계열만 뽑으니까 나머지는 좀 테스트점 마크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내가 적성이 이 자연계열 적성 나도 바꾸는 거 좋아해요. 그래 뭐 성형수술 해보자 뭐 해. 그래서 뭐 성형수술해서 성전환 하면 되지 뭐. 인문계열에서 이공계열로 갈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성전환 수술하는 만큼이나 잘 안 된다. 그러면 선택지는 외고를 그냥 가는 거예요. 외고를 가서 어차피 수학과학 싫어하는 애들이 다 모여요. 지금 명덕외고 형상이 딱 그거거든요.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애들끼리 다 모였으니까 수능에서 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한데 수시라는 건 뭐냐면 그 학교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성적이 나오면 되고 교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국 애들 대상으로 해서 내신 성적 산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학교 대상으로 해서 성적 산출하는데 잘 나오면 되고 그 학교에서 하는 활동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가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 갖고 있느냐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명덕예고는 지금까지 잘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이화예고는 그래도 딴 데보다 좀 뒤지지만 딴 일반고보다는 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외고에서 서울대 가는 방법은 뭐냐? 지금 눈물 흘리면서 약간의 수학과학을 조금 더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명덕예고 예전보다 수준 낮아졌어요. 어떤 수준이 낮아졌냐면 영어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 수학 쪽에서 특히나 약해진 거예요. 옛날에 참사 문제 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가 없어지면서 영어 내신만 쭉 보고 들어간 지가 벌써 4년째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수학과학을 해주면 명덕외고에서도 내신이 상위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고보다 훨씬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포인트는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지금 강서, 양정, 신목 이렇게 나타나죠. 이 두 개의 학교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수시가 2명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13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숫자인데 지금 문제는 명덕예고가 15명이잖아요. 그 15명 바로 밑에가 13명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명덕예고보다 인원수가 2명이나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정시로만 다 갔다.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아주 신기하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학교 가서 내가 서울대를 인문계열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시는 뭘 얘기하냐면 전국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는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하면 되는데 정시는 전국에 60만 명하고 같이 경쟁을 벌여야 됩니다. 서울대는 1%잖아요. 그러니까 신목고등학교가 6명인데 수시가 4명이에요. 수시가 4명. 근데 목동고는 똑같이 6명인데 수시가 2명이에요. 그럼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목이 한마디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확 교과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없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학교 쪽에서 이쪽을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면에서 이화여고죠. 이화여고. 이쪽이 그래도 수시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진명 한가로 똑같이 6명이잖아요. 그런데 수시 정시가 3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명이 3명은 틀림없이 이 중에 직윤으로 1명 들어갔을 거고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한두 명 밖에는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못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가람도 3명 여기서 뭐 재작년 같으면 직윤으로 1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비율을 보면 실제적으로 일반 전형 2명밖에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1명 이상은 틀림없이 이공계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퍼센티지의 3분의 1이에요. 외고는 그대로 신뢰가 가능하지만 1%도 인문계열로 안 가니까 가능하지만 일반계는 볼 때 3분의 1이 인문계 실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신목고는 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문계열 중에서 서울대 간 애들은. 그리고 제가 이걸 해준 게 뭐냐면 요 네 학교 제외하고는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인문계고 이공계고 간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식으로 쭉 봤을 때 이 네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숫자가 없다. 1% 나와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윤으로 한 명씩 가면 거의 1%가 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가 의미가 없고 2%대를 봐야 되는데 2%대의 학교가 그래도 근접한 게 강서, 양정밖에 없는데 이것도 전부 정시로만 갔다는. 그럼 실제적으로 뭐냐? 목동 쪽에 있는 학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한두 명 누가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이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전부 정시에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쪽으로 가는 애들은 자연계열 쪽으로 집중이 돼 있고 그렇게 따지면 목동 쪽에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더 어렵다. 제가 말씀드린 게 심정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반고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들어가면 어렵다. 엄마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야, 우리의 내신을 위해서 뭐 어느 학교를 갔더니 이게 내신이 안 나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내신이 안 나와? 왜냐하면 4%가 굳건히 버티고 있거든요. 자연계열 쪽에서. 걔네들 때문에 이게 텀이 안 생기는 거죠. 걔네들은 심화를 어디까지 하면 기하 벡터, 심지어는 KMO까지 했는데 걔네들하고 어떻게 똑같은 성적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성적은 심화에 비례합니다. 누가 선행을 많이 했냐가 아니라 누가 수학적 사고력이 깊게 들어가는 학생이냐에 따라서 수학 성적이 딱 결정이 돼요. 내신이. 일반 고등학교 내신 수학 성적 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4-5문제를 항상 꼬아서 내는데 이게 그냥 심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행 많이 하는 학생은 개념 유형만 계속 보잖아요. 그 학생들은 80점까지는 잘 나오는데 그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학교로 가려면 9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 90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취업률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의미 있는 숫자가 저는 사실 70%로까지 보는데요. 70%를 봤을 때 고대, 성대, 서강대, 연대, 서울대 69% 한양대까지 포함해서 68% 서울 12대 우리가 보는 학교 순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현실적이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조만간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취업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대학 그 입시 주제가 뭐 다음번에는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가 사실은 항공운항 것보다 더 유망한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대학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뭐 예를 들면 동국대학 경쟁 취업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보니까 이게 그냥 학교 순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으면 하버드가 취업률이 높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취업률은 비슷하게 가는데요. 하버드 쪽에 졸업생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가 평균 연봉이 높다는 거예요. 취업은 비슷하게 돼요. 주립대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걔네들이 받는 연봉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취업 자체가 학교별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제가 가야 될 대학은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야. 어머님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밑에 대학은 어느 대학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대도 61%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4년제 대학 계열별 취업률을 보니까 더 그렇죠. 공학이, 의학은 별도죠. 뭐 의학은 어차피 되니까. 의학을 제외하고 보니까 1등이 공학 계열이 73%, 인문계열은 57%. 근데 이게 57%에 나온 것도 서울대 포함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만약 서울대 연대 고대 빼버렸다? 이것보다 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4년제 대학교 취업률 한번 볼게요. 학원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립대가 허술하게 보이지만 85.7%가 학원과 졸업해서 취업이 되더라. 연대 83, 이쪽은 거의 80% 이상이죠. 80% 이상은 군대 가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빼면 실제적으로 95% 이상이 취업됐다는 얘기죠. 95% 이상이 됐다는 얘기는 자기 원하는 데는 못 갔을지 몰라도 취업하는 데는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어디까지냐면 건국대학이에요. 건국대학이에요. 그럼 건국대학 학원과가 내신 최저 등급이 몇 등급이냐? 최저 등급이에요. 합격자 최저 등급이 2.1이 나왔다. 2.1이 강서에서 11%입니다. 강서에서 11%는 55명까지예요. 55등입니다. 55등. 그럼 문과이과 같이 갈라버리면 5대5로 그냥 가르자라고 치면 몇 등까지냐면 25등에서 30등까지예요. 이게 건국대학이다. 홍익대학교는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평균 등급이 1.84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 4개의 영역 2개 중에 2개가 2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전국경영학과 2014년 자료를 보니까 한양대가 파이낸스 경영학부가 굉장히 높아요. 교과 등급 1.04예요. 그런데 얘가 취업률이 63%예요. 여기 보시면 군산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군산에 있는 군산대학교 72%예요. 한양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63%.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왜 63%밖에 안 돼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문계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까지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취업률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인문계는 5개 대학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공계는 어디까지? 홍익대학교까지. 그러면 어머님들이 취업하는데 별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 자,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게요. 인문계. 이게 이제 특목고하고 일반고의 차이점입니다. 자, 합격자 평균을 보면 합격자 평균은 경영학과 2.1등급, 회계생명학과 2.13, 회계생명학과 경희대 쪽이 제일 그래도 괜찮은 쪽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니까 인문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떠냐? 전부 여기서 제일 밑이 어디냐? 제일 밑이 어디냐? 이렇게 봤더니 영어 학부가 학생들 좋아하죠, 그죠? 영어 영문학과. 제일 낮은 데가 영어 영문학과가 합격자 평균이 3등급이에요. 학생부 종합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른 학과가 영어 학부보다 못한 학과가 뭐냐? 국어국문학과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철학과 2.1 더 높아. 학생부 종합으로 보니까. 합격자 분포를 딱 보면 인문계열은 학생부 종합으로 쫙 자르고 보니까 4등급. 여기나 6대 4 정도. 여기가 6, 여기가 4. 이 4가 뭐냐면 특목 전국권 자사고요. 여기가 뭐냐면 일반고다. 특목 자사고는 경희대 영어 영문학과, 행정학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 4등급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실제 붙는다는. 인문계에서 편하게 가고 싶으면 학생부 종합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편하게 학생부 종합을 못 간다. 내신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자면 차라리 특목 전국권 자사고 가는 게 훨씬 편하다. 훨씬 편하다. 이쪽이나 사실 4대 6, 6대 4 정도잖아요. 6대 4 정도. 합격자 평균 보겠습니다. 1.3이고요. 한의예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2.5예요. 2.5라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1.5등급부터 시작해서 3.5등급까지 의예학과는 가더라. 한의학과. 경희대 한의학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국의 한의학과 랭킹 1인데 이 정도로까지 인기가 떨어진 거죠. 치의학과도 인기가 떨어져 2.4등급인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전국권 자사고 쪽에서 예를 들면 상산고 쪽 이런 쪽 애들이 아니면 외대부고 자연계열 쪽에서 한 3에서 4등급 정도 돼가지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하면 얘네들은 여기 간다는 얘기예요. 딱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의예과 갈래도 그쪽은 2.5에서 3, 4이면 갈 수도 있다. 학생부 종합으로. 어느 학교? 경희대 의대. 이게 학생부 종합 위력이에요. 근데 이게 비중이 이제 의대 쪽도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의대는 45대 55로 정시가 45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 논술 전형하면 얘네들이 10에서 15%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60%가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30, 40%가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가는 애들이 필기시험 쪽을 중점적으로 보죠. 근데 이게 비율이 바뀐다. 이게 바뀐다. 언제까지? 5, 6년 안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중학교 1, 2학년이 딱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경희대 정시학자. 정시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지금 말씀드려요. 100분위로 봐서 평균이 국영수 탐구 영역이 95점이에요. 100분위로 따져서. 95점. 95점이라는 얘기는 거의 1에서 1.5 사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1에서 1.5 사이라는 얘기예요. 경영학부 95점이잖아요. 자율전공 95, 94, 94 전부 이런 식이죠. 인문계열 쪽은. 근데 공대를 딱 가면 어떻게 되냐. 87, 89, 86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애가 정시로 가서 평균 95점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과목당. 이게 경희대 인문학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공계는 보니까 의대만 해도 2019년 모집 정도 2,800명이야. 근데 여기다가 치대 한의대까지 합하면 3,600명입니다. 서울대 이과계열 의대 예체능 제외하고 1,400명이에요. 그럼 2,800이 1,400 하면 여기에 4,200명 나오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스텍 합하면 1,000명입니다. 그럼 5,200명이에요. 5,200명에서 600명을 더하니까 5,800명이 딴 데로 샌다. 서울대 공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갈 수 있는 인원이 일단은 5,800명이 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가 취업률이 88% 정도 되거든요. 얘네들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종합대학교 순위 기열별 취업률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취업률이 90% 바로 미친 88%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학원 가고 유학 가는 거 빼면 전원 취업이라는 얘기예요. 카이스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은 카이스트나 지스트나 디지스트나 유니스트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연고대하고 동급이다. 연고대보다 더 낫죠. 연대, 고대, 공대보다. 근데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애들 다 빠지고 나서도 앞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가 10,000명 이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홍익대, 공대까지 쭉 보면. 그런데 인문계열 쪽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대, 정책, 경영, 경제, 회계, 통계, 금융까지 합해서 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인문계 애들이 얼마나 빡시게 공부를 해야 거기 갈 수 있냐. 인천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내신이 2.6등급이에요. 인천대학이에요.
숭실대학교 화공과를 갔는데 일반 고등학교 출신인데요. 내신 등급이 전체 2등급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 오는 학생 중에는 숭실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 그지? 상도동에 있거든, 상도동. 근데 거기에 이제 고3 되면 눈이 이만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숭실대. 그 좋은 데를 간단 말이야. 애들이 막 그래요. 지금은 숭실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기만 가도 취업률이 65% 이상이에요. 어디 이상이냐면 한양대학 경영학과 이상이에요. 고대 생명과학부는 1.1. 일반 고등학교 때. 다 일반고. 근데 이게 이제 문이과 통합이 시대죠.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러니까 일반고에 가는 건 진짜 죽음이 될 수 있다. 이공계열 애들은 몰라도 인문계열 애들은 진짜 죽음이 될 수 있다. 이제 인정사정 없이 수학과학 막 다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공계 성향의 애들하고 목동 쪽도 얼마나 또 과거 영재고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죠? 걔들하고 같이 수학과학 시험 쳐야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험난해지는 거예요. 공통과목, 국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거기다 과학 탐구 실험까지 들어가요. 과학 탐구 실험이 2단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필수 2단위 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10단위씩이죠. 한국사 6단위고 사회 10단위인데 과학은 12단위예요. 과학 해야 된다니까요. 외고 가도 과학은 해야 됩니다. 통합 교과이기 때문에. 저 필수 2단위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단인가 3단인가 그래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반 선택 공통 과목을 하고 그다음 일반 선택하고 그다음 진로 선택해라. 전문 교과는 심화 쪽이죠. 심화 영어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공계를 가려면 이걸 해야 된다. 전문 교과. 올해 수능 이제 그러니까 2021년도 3년 후 내년에 고1 들어가는 애들이 수능을 어떻게 시험 쳐야 될까? 올 7월에 원래 발표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변수는 대선이죠. 대선. 지금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 일정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이 또 바뀌겠죠.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 한 바뀔 때마다 뭔가가 계속 흔들려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흔들 때마다 학부 모델이 죽어나는 거죠. 뭐가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최소한 10년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아직 본고사 시험 쳐요. 일본은 본고사 시험 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학력고사 시험 치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뽑아요. 본고사 시험 치는 학교가 80% 넘어가요. 그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1960년대 우리 본고사 시험 쳤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2, 3년 간격으로 바뀌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올해 상상고 입학전형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제 1학년 때 혹시 B가 있는 분은 조금 조심하시고 딴 학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1학년 1학기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전체 교과로. 민사고가 1학년 1학기부터 전체 교과 가잖아요. 상상고도 민사고형으로 갈까지 생각 중인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해서 지금 국영수사가 상상고가 플러스 체육이거든요. 그걸 전체 과목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 애는 어디 지원해야 될까? 예비 플랜을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좋고 혹시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학교 하나를 더 선정해야 된다. 2학년 1학기부터 들어가는 학교 어디죠? 하나고 외대부고. 근데 외대부고도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바뀌냐면 통합이 되잖아요. 근데 외대부고는 어떻게 되죠? 국제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3개 계열 뽑아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는데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 생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바뀌든지 아니면 내년에 바뀌든 내후년에 바뀌든 간에 외대보고는 한 번은 바뀔 거다. 어떤 식으로 통합된 걸로. 작년에 들어간 애들이 이과 과목을 방과 후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 선택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 풀어놨는데 계열별로 구분해서 뽑을 필요가 있을까? 교육부에서는 통합해서 교육을 하라는데. 그럼 통합을 시키겠죠. 그죠? 만약 통합을 시킨다는 가정에서 자연계열하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하고 같이 뽑았어요.
그러면 외대부고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더 많이 뽑을 것이냐. 인문계열 성향의 면접 질문이 있고 이공계열 성향의 면접 질문이 있는데 어느 쪽 면접 문항을 많이 힘을 실어줄 것이냐. 당연히 이공계열이죠. 왜? 이공계열이 좋은 데 들어갈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시대는 이공계열 시대예요. 그럼 지금은 인문계열 애들은 인문계열 애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좋았는데 자연계열 애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외대부고가 자연계열 성향의 애들을 더 뽑을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애들을 보면 외대부고 자연계열 애들이 더 우수해요.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그럼 성적순으로 1에서 100등까지 쭉 뽑았을 때 보면 거의 7, 80%는 자연계열 애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문계열 성향 애들은 플랜 B를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어디 가고 싶어하는 애들? 외대부고 인문계열 지원하고 싶어요.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이 2개 있습니다. 수학과학은 공통으로 시험 치는데 문이과 해당 과목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물화생지쭉 이런 식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신 있는 과목 선택해라.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연관 과목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주 옛날처럼 국영수 사과를 아예 통으로 그냥 공통으로 다 시험 보는 거예요. 문이과 구분 없이. 그러니까 과학도 인문계 자연계 똑같이 보고 수학도 지금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똑같이 보자 이런 식이에요. 2개 중에 안이 하나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쪽으로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은 어떠냐면 공통으로 그냥 시험 보자는 쪽의 의견이 약간 더 우세요. 7월 돼봐야 알 겁니다. 7월 돼보면 나올 수 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 그 전국권 자사고 면접 문항을 이걸 계속 추측합니다. 인문사회계열 구술 면접 문항인데요. 제시문 하나, 2개,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제시문을 요약해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큰 주제와 이 제시문을 연계를 시켜서 얘기를 해봐라. 형태가 그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대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권 자사고는 이걸 예비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 형태로 계속 문제가 나온다. 지금 이 형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외대부고 쪽이 나오고요. 하나고 쪽이 나오고요. 하늘고 쪽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경영경제계열은 가나에 대해 설명하는 제시문이 뭐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수열 문제인데 이런 경우가 서술문 형식으로 나온다. 공대는 아예 이게 나오죠. 공대는. 그래서 민사고는 형태를 따지자면 서울대 공대의 구술 면접. 이게 민사고의 수학 면접 문항 형태랑 제일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행은 이 정도까지 안 가죠. 당연히 그죠. 서울대식으로 이렇게까지 가진 않고 훨씬 밑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그럼 상상고, 민사고. 자, 1학년 1학기 주요 과목 평균을 보니까 90점 이상자가 상상고는 46명이에요. 46%. 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90점 이상 받더라. 그만큼 수학 잘하더라. 민사고는 15%. 그 다음에 90점 이상 영어는 12%밖에 안 돼요. 이게 역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민사고는 90점 이상자가 50%. 학교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 국어는 민사고 훨씬 또 잘하죠. 맞잖아요. 반영학기, 국영수사가 체육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1학년 1학기로 내려오고 과목 반영이 전체 과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면접은 집단, 개별, 인성, 독서 이렇게 3개 쪽으로 가는데요. 개별 면접이 주로 이제 수학 면접이 되는 거죠. 자, 민사고는 현재 뭐 1학년 1학기부터 아예 들어갑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과목. B가 총 4개. 1학년 주요 과목 B 하나고 2학년 주요 과목 B 이게 2개 나오고 3학년 주요 과목 B 하나 나오고 이러면 98.55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 돼도 1단계에서는 합격이 되는 가능성이 높더라. 왜냐하면 1단계 3필수 선발하는데요. 보통 2.7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형입니다. 근데 이제 2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서류 전형 면접 이렇게 가는데 내신이 너무 낮으면 탈락시킵니다. 얘네들 스타일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도 민사고가 조금 나은 게 내가 1학년 때 B가 있어. B가 한두 개 있어. 이런 학생들은 차라리 민사고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딴 쪽에서는 아예 서류에서 탈락을 시켜버리거든요. 1단계 내신에서. 근데 얘네들은 거의 1단계에서 잡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진짜 내가 잘 볼 자신이 있으면 민사고를 차라리 시험을 보는 게 낫다. 근데 시험이 좀 어렵죠. 국영수,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물화생지 정보, 그 다음에 사회는 중학교 역사, 사회, 교과를 융합해서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 자소서가 3,800자나 된다는 게 좀 문제긴 해요. 자소서가 너무 많다. 그래서 CNC에서는 자소서 대비반이 있어요. 면접 대비반. 하나고 뭐 상상고 이런 쪽은 다 면접 대비반이 지금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신청 면접. 왜냐하면 영수 국가사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민사고는 점점 더 유리해질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런 학생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영수 국가사 쪽에 다 강한 애들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시 쪽도 앞으로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선수 배출을 보니까 경기과고가 13명, 서울과고 12명, 민사고는 3명입니다. 이 3명이 되는 학교가 민사고가 유일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영재고 합격사 중에서 민사고를 선택한 학생들이 딱 3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재고보다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상상고는 좋은 게 뭐냐면 의대 많이 본다. 140명. 이과생 기준 53%. 이 중에 반은 또 재수겠지만. 민사고는 15명 거의 재수 없다는 거고요. 이과생 기준으로 해서 25%.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민사고 의대는 못 간다 그래도 비슷하게 간다. 실제적으로 보면. 민사고는 재수생이 적어요. 상상고는 재수생이 많죠. 제가 보기에는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의대 쪽 가는 걸 제일 좋은 학교는 대승학원이죠. 대승. 뭐 올해 입시 결과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대승학원이 최고로 많이 보냈다. 그냥 뭐 의대는 정시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한두 문제가 내가 고대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순천향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이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천향 의대 가면 뭔가 주눅이 들잖아요. 안 그래도 국감에 끌려 나와서 이런 거 보면 더욱더 열받게 치고 그러죠. 그래, 차라리 고대 의대가 낫지. 그럼 정시에서 한 2문제 더 맞추면 돼요. 과목당 하나씩만 더 맞추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 미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향 의대 1학기 1학기 가서 휴학하고 그러고 다시 재수시험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요즘 추세가 또 뭐냐면 서울공대를 들어가서 일단 합격해놓고 다시 의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바보 같은 짓 할 필요 없다.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공대하고 의대하고 생체화학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이제 공대하고 의대하고 구분 거의 없어집니다.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 우리나라 그 여자 그쪽이 서울과학공가 나와가지고 카이스트인가 나와서 그 다음에 스탠포드 가서 공학 박사예요. 근데 걔가 지금 어느 쪽, 그분이 어느 쪽에 같이 겸임 교수냐면 스탠포드 의대 겸임 교수예요. 어떤 쪽이냐면 뇌과학 쪽이거든요. 뇌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족에 어떻게 연결시키냐 로봇 공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로봇의 팔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체 신호를 무시하고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탠포드에서 보기에는 얘가 의대에 있어도 돼. 의대에 있는 게 더 나아. 융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의 학문 경계는 이과 쪽에서는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의대 쪽으로 갈 필요 없다. 이화여대 뇌과학 전공이 있잖아요. 그게 의대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입학 전형은 그렇고 여학생 비율이 좁다는 게 상상고 쪽에 지원하는 여학생들을 보면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죠. 33%밖에 말 안 하니까.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 경기가 55%죠. 근데 민사고로 보면 강남이 55%예요. 서울, 경기가 아니라 강남만 55%. 그게 민사고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수학과 심한 애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면접 문항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게 16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면접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수학이었습니다. 남학생 수학,
여학생도 수학이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거. 그랬는데 상상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다중우주론, 이산화탄소 감소 원인, 지구에 가장 많은 기체, 기하 벡터, 정사형, 이거 수학, 과학이에요. 이제 과학 문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완전히 과학으로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상고 가는 애들은 이제 과학을 못하면 뻥이에요. 상상고에서 저걸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융합이 다 되고 그 다음 국영수사가 똑같이 시험 보는데 얘네들이 뭐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디서? 과학 쪽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학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면 과학도 공부하고 들어와라.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려니까 해야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잘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편하죠. 근데 내가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게 왜 CNC에서 상상고를 그렇게 많이 갈까? 매해 계속 올라가더라고. 처음에 8명, 10명, 작년에 14명이 갔거든요. 근데 CNC는 그 수학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상상고는 잘 갈까? 근데 왜 민사고는 약하고 외대보고 자연계열은 좀 약할까? 그게 뭐냐면 이게 목동 쪽의 특징인 것 같아요. 목동은 고지곧대로 잘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착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학 문제 풀어 그러면 막 풀어요. 근데 민사고는 왜 풀어야 되는데요? 그걸 원해요. 외대보고도 그런 쪽에 의문을 제기하는 애들을 원하거든요. 선생님이 야 너 기하 벡터 해야 돼 막 그러면 왜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강남 애들은 묻는다는 거죠. 강남 애들은 사고가 제가 보면 거기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면 사고가 좀 유연해요. 공부를 목동보다 덜 해요. 덜 한다니까요, 진짜. 목동에서 가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강남에 노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1년 있으면 걔네들 거 뒤집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미국 갔을 때 똑같이 느껴지는 현상이잖아요. 내가 금방 가면 걔네들보다 훨씬 잘하는데 1년 후 되면 우리가 미국 애들보다 뒤처지잖아요. 사고의 유연성. 그래서 외대 보고는 강남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민사고는 50% 이상이 강남이에요.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목동 쪽이 굉장히 수학과학을 열심히 하고 단어 외우라고 하면 애들이 진짜 잘 외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애들의 창의성을 죽여요. 엄마가 너무 그런 쪽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내신 성적, 바로 앞에 있는 수학과학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이렇게 뻗어나오고 싶어 하는데 야 그거 학교 내신하고 무슨 상관 있어? 너 그거 민사고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낫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민사고나 상상고에서 묻는 유형이 틀려지기 시작했다. 수학 한 문제 풀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문제를 못 내게 돼 있으니까 애들의 창의적인 사고력이 얼마나 갈 수 있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거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과학 문제 푸는 거하고 물리 올림피아드 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중학교 과정 하다못해 물화생지 물원 정도 화원 정도만 해도 다 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더 창의적인 대답이 나오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냥 물리 올림피아드 했어요. KMO 했어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기본을 알고 가라. 극명하게 나왔던 게 이겁니다. 그죠? 기하 벡터와 정사형을 접근할 때 쓰는 방식이 뭐고 벡터의 정의가 뭐고 벡터가 실생활에 쓰이는 사례를 들어봐라.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벡터?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이게 아니라 그걸 왜 쓰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민사고 수학 문제 기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조금 더 과거형에 가깝습니다. 과거형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을 설명해봐라. 민사고는 어떤 식으로 수학 면접을 보냐면 뒤에 칠판이 있고요. 그 칠판에 가서 풀어야 돼요. 참 교묘한 거죠. 지필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종이에다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고는 우리는 종이에 안 푼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는 칠판에 푼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 조항을 빠져나갔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걸 대비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돼? 제가 보기에는 미적 5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자신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영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산 민사에 대한 입시 대비법은 뭐냐면 독서와 자소서는 공통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두 개 학교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범위가 좀 더 넓어요. 영어 면접이 들어가고 국어 면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 뭐 인문계열은 사회, 과학, 민사고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민사고도 융합이 되잖아요. 수능 통합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인문계, 이공계를 갈랐단 말이에요. 이공계는 과학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네가 인문계면 사회를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공통으로 다 볼 가능성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면접 비중으로 봐서는 민사고가 좀 더 높아요. 80% 정도. 제가 보기에는 체감 지수는 상상고는 약 70%. 두 개 학교의 공통점은 일단 중학교의 제일 기본은 여기는 학생부라고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일 기본은 뭐냐면 추상적인 사고력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게 어느 쪽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냐면 상상고는 확실하게 수학, 과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된 독서활동을 중요시하고요. 민사고는 우리나라 전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잘해야 돼. 어디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자기전문 분야까지 다 잘해야 돼. 이렇게. 단 빼주는 게 뭐냐면 내신은 그렇게까지 하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내신도 그렇게 다 잘하겠어. 그 대신에 과목별로 10만 원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교 선택할 때는 우리 애의 스타일이 바뀔 수 있나를 봐야 돼요. 학교를 딱 선택하고 나서 우리 애가 여기에 적응해야 돼가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애의 스타일에 그래도 제일 근접한 학교 유형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전국권 자사고를 안 가는 게 답이에요. 전국권 자사고 중에 유일하게 인문계열이 유리한 것은 민사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고를 가는 게 서울대, 연대, 고대, 국립이니까 그 학교 가기에 제일 유리한 학교가 어디야? 외고, 국제고예요. 인문계열은.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는 선택입니다. 선택. 이공계열 애들은 전국권 자사고를 가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너무 시간이 길어서 죄송스럽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나머지 학교, 그러니까 외대부고도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고도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세 개 학교에 대해서 다음 달에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